얼마 전에 제가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느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서 분석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컨설팅 회사는 그 브랜드에 대한 검색량, 키워드 노출량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예측해 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몹시 안 좋게 나온 거예요. 우선 검색량 자체가 너무 적고 관련된 키워드 같은 것들이 비주류 키워드들이라서 앞으로 점점 내리막길을 가다가 사라지게 될 비즈니스다 라는 식으로 시한부 판정 같은 것을 내린 거죠. 제 지인은 몹시 큰 충격을 받고 고민에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듣기만 하다가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류의 데이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비즈니스를 해왔고 저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랐던 건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판단하는 게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걸까? 혹시 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없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곳을 자주 찾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제 주변을 한번 돌아봤는데 제가 자주 찾는 설렁탕집, 김밥집, 추어탕집 이런 곳들을 제가 한 번도 검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 SNS에 올려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그곳을 찾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맛있고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서 며칠 뒤에 그 지인이랑 다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그 사이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가기 시작했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꺼내봤어요. 혹시 그 키워드나 데이터 분석 같은 것에 호감도나 팬심 같은 감성적인 요소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왜냐면 저는 그 사람과 그 브랜드에 대해서 팬심이 있던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했던 질문이었죠. 왜 그 브랜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가져올 변수가 비즈니스에 미칠 어떤 영향은 쉽게 수치화할 수 없지 않을까? 팬심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소비를 이끌어내는데, 그것으로 파생될 어떤 확장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망 선고는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 저는 호감도나 팬심이라는 게 단순한 충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브랜드와 개인의 감정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일도시 패밀리에도 팬이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로열티가 높은 단골 손님들이 계세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하거나 새로운 매장을 내면 자발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특징은 소리 없이 응원을 해주신다는 점이죠. 맹목적인 소비는 아니지만 우리의 결을 좋아해 주시고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힘이 돼요. 식당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데요.
직원의 손바뀜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좋지 않게 된다거나 아니면 조리의 컨디션이나 식재료의 상태로 인해서 제맛이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손님들이 여기 맛이 변했네, 여기 너무 불친절하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열티가 높은 손님들은 달라요. 오늘은 조금 싱겁네, 오늘은 저 직원이 새로 왔는지 좀 어설프네 하는 정도로 아쉬워하면서 개선을 기대하죠. 실제로 저희는 그런 피드백을 종종 받는데요. 자주 오는 손님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소비자가 내리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이니까 이런 피드백은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컨설팅 회사의 그런 데이터 같은 기준대로라면 우리 1도시 패밀리의 식당들은 이미 진즉에 다 폐업을 해야 됐거나 아니면 앞으로 곧 폐업할 심각한 적자 위기에 놓여져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저희 식당들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최저 수준이거든요. 손님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오는 것도 많지 않고 자발적으로 SNS에 올려주는 그런 것들도 많지 않아요. 어쩌다가 리뷰가 올라와서 반가운 마음에 들여다보면 컴플레인성 리뷰인 경우가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저희는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매출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근처에 있는 노출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브랜드들과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안정적인 편이에요. 두 비즈니스 모델을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비용을 들여서라도 트래픽을 계속 일으켜야 하는 브랜드와 그런 것에 엄청난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는 브랜드 중에 저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브랜드는 데이터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데이터와 트렌드가 모든 걸 말해주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도시 패밀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일도라고 합니다. 저희는 1도시 곱창, 1도시 닭갈비, 1도시 찜닭, 1도 불백, 내일도 두부 등의 12개의 대중적인 한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공통점은 누구나 일상에서 자주 찾고 싶은 친근함을 지향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는 부분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아이디어를 얻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즐겨 먹던 닭갈비는 꽝이 없는 메뉴거든요. 어디서 먹어도 그렇게 맛없게 먹지는 않는 메뉴예요. 그런데 또 아주 맛있는 닭갈비집은 드물어요. 제가 닭갈비를 좋아하는 어떤 기준은 야들야들한 닭고기랑 어떤 풍미가 있는 양념 맛인데 꽤 많은 닭갈비집들이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쓰고 공장에서 받은 제품 양념을 쓰거든요. 이것들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처에 있는 닭갈비집들이 그런 곳들이 많아서 아쉬움을 느끼고서는 제가 국내산 냉동하지 않은 냉장 닭고기랑
생양념으로 한번 만든 그러니까 마늘, 생강, 양파, 고춧가루 이런 것들을 듬뿍 넣어서 재료발로 만드는 양념, 이 두 가지를 넣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가 일도시 닭갈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조합이 되게 진부할 만큼 뻔하고 당연한 건데, 주변 닭갈비집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차별화가 될 만큼 이 정도를 하는 곳들이 없다. 그런 거죠. 뭐랄까, 재료에 충실한 기본으로 시작한 이 브랜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랑 똑같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요. 가장 최근에 만든 브랜드는 수향 칼국수인데요. 처음에 이 칼국수를 기획할 때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면이나 육수를 받아서 쓰자. 요즘 공장에서 나오는 면도 너무 퀄리티가 좋게 나오고 있고, 육수 같은 경우도 분말 육수나 엑기스 육수가 제법 괜찮은 편이니까 이렇게 쉽게 공정을 만들어 놓고 그 대신에 다른 부분들에서 좀 채우자.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딩이라든가 어떤 다른 요소들에서 힘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요. 이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맛에 흔들림이 없다는 데 있어요. 라면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죠. 물만 맞추면 어지간하면 다른 흔들리는 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아쉬움을 좀 느꼈어요. 맛에 어떤 한 끗이 부족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육수를 조금 한번 끓여보자 라고 해서 재료를 넣고 육수를 우려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스프로 만든, 엑기스로 만든 국물보다는 우려낸 국물이 맛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육수를 끓여놓고 보니까 면이 또 여기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따로 노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면을 공장면 말고 반죽을 받아서 한번 바로바로 내려보자. 그래서 반죽을 받아서 내려봤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결국에 저는 그 국물에 맞는 반죽부터 시작해서 반죽의 숙성, 그리고 면을 바로바로 내리는 자가제명 칼국수집을 만들게 된 거죠. 쉽게 가려던 기획은 무산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막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손님들이 점점 불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칼국수집에 기대하는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국물, 면, 김치 제대로 된 거, 끝. 같은 개념으로 제대로 된 두부 한몫, 내일도 두부 이야기도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두부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무언가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맛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재래시장에서 파는 오늘 만든 두부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제가 재래시장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맛의 기준이 좀 시장 쪽에, 시장 음식에 좀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 가장 거리감이 멀게 느껴진 게 두부였어요. 마트에서 파는 위에 비닐을 뜯으면 물에 잠겨 있는 두부 말이죠. 그런 두부를 먹으면서부터 두부의 흥미를 조금 잃었어요.
이게 좀 싱겁고 밍밍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이 두부들이 뭔가 찍어 먹거나 곁들여 먹거나 조리해서 먹지 않고 그냥 생으로 먹기에는 아쉬움이 좀 있는 맛이죠. 한 번은 저희 1도씨 곱창에서 전골 메뉴를 테스트해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두부가 뭔가 좀 아쉬워서 재래시장 두부를 사다가 넣어봤는데 이게 전골의 맛을 확 살리는 거예요. 주인공도 아닌 두부 하나가 요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가 두부를 공부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재래시장에 있는 두부 고수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저런 두부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요, 이 두부가 콩을 갈아서 끓인 다음에 간수를 넣어서 굳힌다는 큰 틀에서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근데 신기할 만큼 만드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고 또 누구 하나 두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기준을 세운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다들 그냥 배운 대로 할 뿐이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먼저 제 나름대로 두부 맛의 기준을 세워봤어요. 어떤 두부의 단단함의 정도, 고소함의 정도, 부드럽고 거친 질감의 정도 등의 최적화를 찾아간 거죠. 들어가는 식재료는 콩, 물, 소금뿐인데 경우의 수는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어쨌든 같은 두부 한 모 안에 얼마나 많은 콩을 담아내느냐가 고소함과 풍미를 결정짓는 두부 맛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본 거죠. 그러면서도 퍽퍽하지는 않고 부드러운 두부, 저만의 두부를 완성시켜낸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어도 맛있는 두부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두부가 바로 네일도 두부인데요. 이 네일도 두부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바로 유통기한이 짧다는 거죠. 짧으면 만든 다음 날까지밖에 못 버텼고 보관을 잘해서 길게 끓여봐야 한 5일 정도밖에 못 갔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고 한참 연구를 해보고 유통기한이 긴 두부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물에 잠겨있지 않다라는 게 달랐어요. 우리 두부는 그냥 자체적으로 두부에서 빠져나온 콩물에 잠겨 있었고 이 물이 유통기한을 길게 늘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두부를 얼렸다가 해동을 하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서 마치 현무암처럼 돼요. 그 안에 있던 수분이 녹아서 빠져나가고 두부만 딱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간 만큼이 물이었던 거라서 먹으면 싱거운 거예요. 우리도 물에 담궈 놓으면 좀 오래 보관하고 더 넓은 범위로 유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그 차이가 차별화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저는 유통기한을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손님들이 물어요.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오늘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일도 다시 사러 오세요. 그래서 내일도 두부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브랜드를 세계 3대 디자인상이라고 불리우는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할 만큼 브랜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담는 케이스부터 쇼핑백, 설명서 같은 것들에 모두 공을 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거는요, 그냥 막말로 검은 봉다리에 담아도 이것의 가치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제대로 된 두부 한 모면 된다는 걸
제대로 된 두부 한 모, 그리고 닭고기랑 양념, 면, 국물, 김치. 이 정도면 맛이 딱 떨어지는 어떤 성공의 레시피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물론 제가 다른 방향을 잡았던 적도 있어요. 한참 뜨는 속리단길에 오픈했던 디저트 카페 마이 서울바이츠 이야기예요. 서울을 모티브로 한 아기자기한 디저트를 파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한 마이 서울바이츠는요, 작정하고 인스타그램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먹기 아까울 만큼 아기자기한 그런 디저트랑 컬러풀한 음료가 메인이었죠. 제가 이거 시작할 때는 커피 머신도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는 전자동 머신 하나만 놨어요. 커피는 하나도 안 중요해. 어차피 화려한 음료들로 채울 거거든. 이게 처음 몇 달은 예상한 대로 흘러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인스타그램에 올려주고 지나가면서도 사진을 찍는 그런 핫플이 됐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니까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휘몰아치고 월화수목 같은 평범한 날에는 조금씩 힘이 빠져갔어요. 우선 가장 큰 특징은 주문하는 메뉴예요. 컬러풀하고 팡팡 튀는 음료랑 메뉴들이 주인공인데 다들 평범하게 아메리카노요, 라떼요, 뭐 이렇게만 시키는 거예요. 다들 인근에 사는 분들, 뭐 근무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분들이 평범한 날에 굳이 팡팡 튀는 음료들을 마시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커피는 하나도 안 중요하게 생각해서 커피 맛이 훌륭한 곳도 아니었는데 인근에 상주하는, 그러니까 가장 단골 손님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애용할 카페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다가 그때부터 과감하게 커피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머신도 교체해버리고 그냥 버튼만 눌러대서 뽑던 아메리카노랑 라떼의 퀄리티를 막 끌어올리기 시작을 했죠. 이 마이 서울바이츠가 있는 건물에만 카페가 4개, 그리고 오른쪽으로 30m 가면 메가커피가 있고 왼쪽으로 30m를 가면 스타벅스가 있는데요. 제가 메가커피와 가격 경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스타벅스랑 마케팅 경쟁을 하겠습니까? 이들로부터 인근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을 단골로 삼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건물 관리인분들이 나 커피는 여기서만 마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노력을 했죠. 특별함은 특별한 대로 유지하되 기본기가 탄탄한 일상에서 찾는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죠. 저는 그때부터 1도시 패밀리 매장에 찾아주는 손님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손님들이 우리를 찾아주는 이유를 들여다보게 된 거죠. 이게 손님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아주 솔직한 피드백을 듣기 쉽지 않아요.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손님들한테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면전에 대고 맛없었어요 라고 하실 손님들이 진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이 진실의 순간은 가게 문을 나가고 3발자국쯤 뒤에 나와요. 맛있었다, 맛없었다, 다시 나눌래,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저는 그런 피드백을 듣는 자리를 손님들이 문 열고 나가는 그 3발자국쯤에다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서성거리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적용들을 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손님 테이블이랑 손님 테이블 사이에 앉아서 저도 똑같이 손님이 되어본 거예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데요. 저도 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피드백들이에요.
그런 피드백들을 적용해 가면서 개선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제 기획이 통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잘 되는 이유들이, 손님들이 찾아주는 이유들이 저의 기획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당의 컨셉이나 분위기, 브랜딩, 그런 걸 바탕으로 구성된 세팅들이 손님들에게 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손님들의 그런 진짜 피드백들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손님들이 했던 말은 나 여기 재료가 실해서 좋아. 나 여기 다 볶아줘서 편해. 가격이 부담 없어서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손님은 나 여기 앞접시가 커서 좋더라. 아니, 닭갈비집이 좋은 이유가 앞접시 크기 때문이라뇨. 여기서 저는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의 강점이 그쯤에 있구나. 저는 손님들에게 사실 기대했던 게 우리 브랜드의 어떤 스페셜한 면을 좋아하기를 원했는데 어떤 편안함과 익숙함, 이런 쯤에 부담 없는 이유들로 좋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재방문을 많이 하는 1도씨만의 노하우로 저는 3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편안함, 익숙함, 맛있음, 이런 정도. 이 맛있음을 저는 100점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요. 100점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데 항상 100점짜리 맛을 내는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와서 95점만 돼도 실망스러운 게 되니까요. 그런데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그만큼의 비용,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거든요. 트렌디하고 주목받는 핫플레이스, 그렇게 홈런을 치는 극소수의 브랜드를 갖는 주인공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모두가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홈런보다는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주인공이 될 확률은 확실히 더 높고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찰나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브랜드를 만드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홈런보다는 롱런을 해온 1도씨 패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편안하고 익숙하고 맛있게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드는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